육소봉전기, 고룡원저, 제31장. 30일. 노실화상과 니인장의 독침. 9월 보름. 동틀 무렵이었다. 육소봉은 합방제의 후원에 있는 작은 문에서 나와 골목으로 들어갔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길을 따라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걸었다. 육소봉은 비록 잠을 자지는 않았으나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다. 냉수로 몸에 씻고 났더니 정신이 더욱 말짱해지고 온몸은 투지로 가득 찬 느낌이었다. 육소봉은 이 음모를 반드시 깨부수고 그 배후에 있는 주동자를 꼭 잡아내리라 이미 결심했다. 밀랍인형은 아직 그의 수중에 있었고 그는 이 사람의 얼굴을 이 밀랍인형처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를 했다. 니인장은 앵도사가 뒤편에 있는 금호 골목 안에 있는데 검은 칠을 한 문에 문패가 달려있으니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육소봉은 벌써 구양정을 만났다. 구양정은 비록 입을 열진 않았지만 안색은 많이 좋아졌고 위험한 정도는 벗어난 것처럼 보였다. 서문치설은 살인하는 신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영약도 가지고 있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은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유쾌하군 그래. 육소봉은 미소를 지었다. 사람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는 손수청도 만나보았다. 명랑하고 쾌활한 손수청도 이제는 부드럽고 얌전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도 더 이상 강호를 종횡무진 누비는 형녀가 아니라 조금만 있으면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될 몸이었기 때문이다. 당신들은 저에게 축하주 대접하는 것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육소봉은 구양정의 부드러운 눈동자를 보자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 나도 정말 결혼하게 될까? 아직은 너무 이른 생각이다. 그러나 한 남자가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실현되는 날도 그리 멀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낙엽은 뿌리로 되돌아가고 사람도 결국은 결혼하게 된다. 하물며 그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아무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방랑한 노릇을 했던 것이다. 비록 즐거움은 많았으나 즐거운 활락 후의 공허와 적막감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또 불면의 긴 밤, 일이 다 끝난 후의 쓸쓸함, 만취했다가 깨어났을 때의 허무함 등의 모든 감정은 이해하는 사람도 얼마 없었다. 그게 어떤 맛인지는 그들 스스로가 겪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니까 말이다. 니인장은 노인이었다. 그는 자기에게 장영풍과 같은 불초한 자제가 있다는 것을 거의 잊어버린 듯 했다. 노인의 눈으로 보면 분수를 지켜 결혼하여 가업을 일으키지 않고 도리어 밖으로 나돌아다니기만 하는 방탕한 젊은이는 배워먹지 못한 놈이었다. 육소봉은 당연히 장영풍이 죽었다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늙었다는 것만으로도 슬픈 법인데 뭐 때문에 다시 이 노인에게 슬픔 하나를 덧붙이겠는가? 그러나 그의 본업에 대한 얘기를 꺼내자마자 이등이 굽은 노인은 즉시 가슴을 펴면서 눈에 빛을 띄었다. 당연히 이 밀랍인형을 원상태로 복원할 수 있지. 원래 어떤 모양이었던 난 이전 모습과 아주 똑같게 만들어낼 수 있네. 노인이 오만하게 말했다. 자네가 이곳으로 온 것은 정말 사람을 제대로 찾아온 거라고. 육소봉의 눈빛도 빛났다. 얼마 정도의 시간이면 다 복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길어야 1시간 정도. 노인이 자신있게 말했다. 1시간 있다가 가지러 오게나. 제가 이곳에서 기다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네. 노인이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권위를 드러내며 말했다. 내가 일할 때는 누구도 내 곁에서 지켜보아선 안 되네. 이것은 그의 철칙이었다.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육소봉이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함으로 그의 말은 전부 명령이었고 육소봉은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물며 1시간 동안의 여유가 생겼으니 맞은편 길가에 있는 태화거에 가서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태화거는 아주 큰 찻집이었다. 날이 밝기만 하면 문을 열었고 문을 열기만 하면
곧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빈자리가 없게 되었다. 경성의 찻집은 다른 곳처럼 그렇게 단순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는 손님들도 단순히 차만 마시러 오는 것은 아니었다. 더군다나 아침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이곳에 와서 할 일을 찾곤 했다. 미장, 제재소, 천막집, 요리집, 재봉틀집, 장의사, 가마대여집 등 각양각색의 상점에서는 먼저 거래가 생기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찻집에 와서 일할 사람을 찾곤 했다. 조금만 늦게 오면 솜씨 있는 일꾼을 못 구하기 십상이었다. 찻집 안은 보기에는 비록 복잡해 보였으나 사실 분야 하나마다 각각의 세력 범위가 있어서 천막일 하는 사람은 절대로 미장일 하는 사람과 함께 앉는 법이 없었다. 왜냐하면 잘못 앉을 경우 일거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것을 터잡이라고 불렀는데 몇 개의 탁자들 위가 바로 각 분야의 터잡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 규칙은 깨지지 않았다. 육소봉은 처음으로 경성에 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규칙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문강 근처에 자리를 하나 찾아 앉고서는 801포의 좋은 차를 마셨다. 이곳의 차는 근을 기준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1포에 200짜리, 1포에 400짜리가 있었고 가장 좋은 것이 바로 1포에 800짜리였다. 800은 바로 8개의 대전을 말하는 것이었다. 육소봉이 차 2모금을 마시고는 점원을 불러 밖에 나가 화마 몇 개를 사오라고 시켜서는 먹으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찻집에서 다른 사람과 동석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표정은 아주 괴이했고 눈빛은 더더욱 이상했다. 두 사람의 눈 4개가 조금도 깜빡이지 않은 채 그의 얼굴을 노려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옷을 아주 신경 써서 입었고 눈빛도 아주 빛났으며 양옆에 태양열이 불끈 튀어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모두 무림의 고수들임에 틀림없었다. 나이가 비교적 많은 사람은 기세가 아주 뛰어났고 몸에는 비록 병기를 지니지 않았으나 손등에 핏대가 솟아있고 골격이 훌륭한 것으로 보아 돌이라도 부술 수 있는 장력을 지닌 사람임에 틀림없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옷이 더욱 화려했고 양미간에는 오만한 기운이 서려 있어 패기가 나이 많은 자보다 더욱 뛰어난 듯 했으며 빛을 발하는 눈은 잔뜩 충혈되어 있어서 마치 잠을 한참 동안 못 잔 사람처럼 보였고 또 슬픔과 분노가 가득 찬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육소봉을 노려보았으나 육소봉은 일부러 그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 두 사람은 서로 잠깐 쳐다보더니 갑자기 나이 많은 사람이 몸에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으며 물었다. 당신이 바로 육소봉이신가요? 육소봉은 고개만 끄덕였고 입은 다물고 있었다. 그의 입에는 치켜 올라간 두 눈썹과 비슷한 수염이 많았으니 모르긴 몰라도 뭔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터였다. 전 복거라고 합니다. 안녕하시오. 육소봉이 말했다. 그는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았다. 마치 이 이름을 들어본 적조차 없는 듯이 보였으나 사실은 당연히 들어본 적이 있었다. 강호에서 이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드물 것이다. 개천장 복거는 천상에서 유명했다. 바로 천상 일대의 36개의 사나운 도적대의 총 우두머리였으니까 말이다. 복거의 눈빛이 빛났다. 평소 그의 눈빛이 한번 빛나면 살인을 의미했으나 지금은 그저 참으며 말했다. 당신은 절 모르시는지? 육소봉이 말했다. 모릅니다. 복거가 냉소하며 말했다. 이 새 상자 안에 있는 물건은 분명 아는 물건일 것이요. 그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놀랍게도 새 덩어리의 결점 하나 없는 옥벽이 놓여 있었다. 육소봉은 물건을 볼 줄 아는 인물이었으므로 당연히 이 새 덩어리의 옥벽이 그 하나만으로도 아주 값비싼 보물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고개를 흔들면서 말했다. 이런 물건 역시 본 적이 없습니다. 복거가 차갑게 말했다. 나도 당신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직접 이런 보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으니까. 갑자기 그는 상자를 육소봉 앞에 밀어놓았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한 가지 일만 승낙한다면 이건 바로 당신 것이 된다오. 무슨 일입니까? 이 새 덩어리의 옥벽과 당신의 띠 세 조각을 맞바꿉시다. 무슨 띠 말씀입니까? 복거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진인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요. 승낙할 건지 거절한 건지 결정하시오. 육소봉은 웃었다. 이 두 사람이 앉자마자 그는 이들이 왜 왔는지를 알아차렸던 것이다. 나는 이미 사람을 시켜 각지의 강호들에게 이런 비단띠를 지니지 않으면 함부로 자금성에 들어올 수 없고 멋대로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릴 대책을 강구해 놓았다네. 위자온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이미 이런 귀찮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었다. 복건은 점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큰 소리로 물었다. 승낙할 텐가, 거절할 텐가? 육소봉이 말했다. 거절하오. 육소봉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또 아주 명쾌했다. 그는 결코 귀찮은 일을 두려워할 인물이 아니었다. 복건은 갑자기 몸을 일으켰고 안색이 완전히 변했다. 그러나 그 젊은 사람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출수하지는 않았다. 젊은이가 다른 손으로 물건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하나의 독질녀였다. 당시 집안이 천하를 위협할 때 그 위세를 드날리던 독질녀였다. 햇빛 아래에서 보니 이 독질녀는 아주 순수한 강철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아주 복잡하고도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그 입 안에는 7개의 아주 세밀한 강침이 숨겨져 있어서 쏘기만 하면 강침이 터져서 머리에 맞든 혈관에 맞든 모두 죽게 되는 무서운 침이었다. 이런 암기는 보통 탁자에 놓아둔 채 다른 사람이 보게 할 리가 없는 법이어서 이렇듯 자세히 볼 수 있는 사람도 아주 적었다. 육소봉조차 이런 암기는 확실히 불가사의한 마력을 지니고 있어서 비록 탁자 위에 놓여 있을 뿐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그 마력을 느낄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젊은이가 갑자기 말했다. 제 성은 당가입니다. 육소봉이 말했다. 당천종? 젊은이가 오만하게 말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확실히 오만해도 좋을 만한 구석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집안의 형제들 중에서 나이는 비록 어려도 무공은 가장 높았고 위세도 가장 당당했다. 육소봉이 말했다. 자네는 자네의 암기와 내 비단을 맞바꾸려고 하는 건가? 암기란 생명이 없는 것이니 만일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설사 내가 주머니 속의 암기를 전부 당신께 드린다 해도 분명 아무 쓸모가 없을 겁니다. 육소봉이 탄식하며 말했다. 원래 자네는 그저 내게 보여주려고만 했던 것이로군. 당천종이 말했다. 이런 암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난 역시 비단띠를 꺼내서 보여줄 수는 있다네. 그런 비단띠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역시 극소수라네. 그러나 아쉽게도 그걸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지. 그건 어떤 자의 손에 있나를 봐야 하는 것일세. 어떤 경우엔 지푸라기 하나조차도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기도 하니까. 당천종이 얼굴을 굳히고 그를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탁자 위에 올려놓았던 손을 탕 치니 탁자에 놓여있던 독질녀가 곧장 공중으로 튀어올라 쉭 하는 소리를 내며 삼장이나 날아가더니 탁 하고 곧장 대들보에 박혔다. 당천종의 암기 다루는 솜씨는 매우 훌륭할 뿐 아니라 손놀림이 아주 놀라웠다. 육소봉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듯 했다. 당천종의 얼굴빛이 더욱 차분해졌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살인을 하는 무기라오. 그래. 새 덩어리의 옥벽에 목숨 하나까지 더해서 어떻소 바꾸겠습니까? 육소봉이 말했다. 목숨까지? 당천종이 말했다. 당신 목숨 말입니다.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만일 바꾸지 않겠다면 자네가 내 목숨을 가져가시겠다 이건가? 당천종이 차갑게 웃었다. 육소봉은 천천히 차를 따라 두 모금을 마시다가 갑자기 다른 생각 하나가 떠올랐다. 당천종과 복거가 이곳에 와서 그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의 행적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니인장은 확실히 그 밀랍인형을 복원시킬 수 있으니 분명 그를 죽여 입을 막으려는 사람이 있을 게 뻔했다. 육소봉은 찻잔을 내려놓고 더 이상 이 두 사람과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을 결심을 했다. 그것은 그의 최후의 단서였으므로 니인장은 절대 죽어선 안 되는 것이다. 당천종이 말했다. 생각을 정하셨습니까? 육소봉은 웃으면서 천천히 일어나 탁자 위의 옥벽 새 덩어리를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복거가 얼굴에 미소를 띠며 말했다. 바꾸시겠습니까? 육소봉이 말했다. 바꾸지 않겠소. 복거의 안색이 급하게 변하며 말했다. 바꾸지 않겠다면 왜 우리의 옥벽을 가져가는 거요? 육소봉이 유유히 말했다. 내가 당신들의 얘기를 이토록 오랜 시간 들어주었으니 나의 시간과 당신의 물건을 바꿔가야 하지 않겠소. 나의 시간은 항상 아주 귀중한 보배였다오. 복거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이번에는 당천종도 그를 붙잡지 않고 한 손을 벌써 허리에 찬 표범가죽 주머니에 집어넣고 있었다. 육소봉은 마치 아직도 그들을 보지 않은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들이 만약 비단띠를 원한다면 굳이 못 가져갈 이유도 없소. 다만 내 조건을 들어준다면 말이오. 복거가 분노를 사기며 말했다. 무슨 조건인가?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들 모두가 무릎을 꿇고 나에게 3번 절한다면 한 사람 앞에 띠 하나씩 드리겠소. 복거가 분노하며 손을 휘둘렀다. 당천종도 이미 출수하고 있었다. 단지 팍 하는 소리가 한 번 들리더니 복거의 손에 갑자기 많은 차주전자들이 쥐어졌고 그것들이 깨져서는 찬물이 그의 도포에 잔뜩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찻잔이 어떻게 자기 손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의 손은 본래 육소봉의 어깨를 낚아채려던 것이었는데 육소봉에 보이지 않는 출수에 의해 이 차주전자를 잡게 되었던 것이다. 당천종은 표범가죽 주머니 속에서 암기를 한 주먹 가득 쥐었으나 무엇 때문인지 손이 움직여지질 않았다. 다시 육소봉을 보니 그는 이미 맞은편 길가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가 미소 지으며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차주전자는 당신이 망가뜨렸으니 당신이 배상하시오. 찻값도 당신께 맡기리다. 정말 고맙소. 잘 마셨습니다. 복거가 그래도 뒤쫓아가려고 할 때 갑자기 당천종의 입에서 쓰쓰 하는 소리가 들려 쳐다보았더니 그의 얼굴이 하얗다가는 파래지고 파랗다가는 다시 붉어지면서 온통 땀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쓰러지고 있었다. 혈도를 눌린 것이 틀림없었다. 육소봉은 언제 출수했을까? 복거의 검푸른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더니 길게 탄식하면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문 밖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웃었다. 육소봉이 말을 듣게 하려면 먼저 손을 써야지. 그의 손을 움직이게 내버려 두면 자네들이 도리어 그의 말을 듣게 될 수밖에 없다고. 내가 진작에 말하지 않았나.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는데 머리가 번쩍번쩍 빛났고 웃는 모습이 마치 진흙 보살 같았다. 중에 하는 말은 항상 진실이라네. 자네들도 이제는 믿겠지. 육소봉은 노실화상을 보지 못했다. 그가 만일 보았다면 마음이 분명 더욱 조급해졌을 것이다.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벌써부터 마음이 급해 미칠 지경이었다. 급할 뿐만 아니라 후회스러운 느낌도 들었다. 그는 처음부터 니인장 혼자 그곳에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거였다. 적어도 문 밖에서 지키고 있기라도 했어야 했다. 안타깝게도 육소봉이라는 인물은 좋은 차를 마실 수 있는 기회만 생기면 다른 사람의 문 밖에서 바람 맞는 일을 절대 하려고 들지를 않았다. 지금 그는 그 3번째 인물이 아직 니인장을 찾아가지 않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는 심지어 니인장이 아직 잘 살아있고 그 밀랍 인형을 잘 복원시켜 그에게 넘겨주기만 하면 3개월 동안은 아무리 맛있는 차라도 절대 마시지 않겠노라고 맹세하며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니인장의 집에 도착해서 보니 조금 전의 걱정은 모두 육소봉의 기우였다. 그는 여전히 잘 살아있었고 아까보다 더 유쾌한 듯이 보였다.
왜냐하면 그 밀랍 인형은 이미 복원되어 있었고 돈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돈 쓰는 기회는 점점 더 많아지지만 돈을 버는 즐거움은 점점 더 줄어드는 법이다. 돈을 버는 것과 쓰는 이 두 가지 일은 보통 반비례하니 이상하지 않은가? 육소봉은 문을 들어서자마자 니인장을 보고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뜻밖에도 마음속으로 했던 결심을 잊지 않고 있었다. 3개월 내에는 절대로 차를 마실 수 없다. 좋은 차든 나쁜 차든 마시면 절대 안 된다. 차 마시는 것도 중독성이 있어서 차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일 차를 마시지 못하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는 것이다. 다행히 그는 그래도 좋은 술은 마실 수 있다고 스스로 자위할 수 있었다. 니인장은 두 손을 모두 내밀었다. 한 손은 비어 있었고 다른 한 손은 밀랍 인형을 쥐고 있었다. 육소봉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당연히 알고 있었다. 본업을 가진 사람들이 남 대신 일을 해줄 때는 돈을 즉시 받고자 한다. 조금만 늦어져도 기분이 상하게 마련이다. 그가 선불로 지불하라고 하지 않은 것은 그로 봐서는 상당히 양보한 것이었다. 빈손에 음표를 가득 쥐고서야 니인장은 꽉 쥐고 있던 손을 풀었다. 니인장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올랐으나 육소봉의 얼굴에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 밀랍 인형의 얼굴은 바로 서문치설의 얼굴이었던 것이다. 금호골목은 아주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골목이었고 9월의 태양이 내리비치고 덥지도 않은 알맞은 날씨였다. 날씨가 맑은 날에 이런 골목을 걷는다는 것은 아주 유쾌한 일이었다. 그러나 육소봉은 조금도 유쾌하지 않았다. 그는 서문치설이 장영풍을 죽인 살인범이라는 것을 절대 믿을 수 없었고 서문치설이 그 태감들과 야합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더더욱 믿기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문치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또 그를 속일 리 없다는 것을 그가 믿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밀랍 인형의 얼굴은 바로 서문치설의 얼굴이었다. 그는 니인장에게 묻고 싶었다. 당신이 혹시 잘못 만들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나 그는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재능과 지위를 존중했기 때문이었다. 이 방면에 있어서는 의심할 바 없이 니인장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다. 만약 니인장에게 밀랍 인형을 잘못 만들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의 귀싸대기를 한 대 갈기는 것보다도 그를 더 견디기 힘들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육소봉은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 이 밀랍 인형은 그가 제일 기대하던 단서였는데 이 단서를 얻고 나니 이전보다도 더 복잡하고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 그는 정말로 알 수가 없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태양빛이 그의 얼굴과 손에 든 밀랍 인형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이 밀랍 인형을 보며 걸으면서 골목을 빠져나오다가 갑자기 뛰어오르더니 몸을 돌려 뒤돌아 뛰어갔다. 마침 뒤에서 무슨 채찍이 때리고 있는 듯이 급한 모습이었다. 그는 또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 니인장이 손님을 받는 곳은 바로 그가 작업하는 작업실이기도 했다. 그 방은 3면이 창문이었고 큰 탁자 위에는 각양각색의 염료와 조각칼 그리고 그림붓 등이 놓여 있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인형을 빚어주는 것 외에 그는 도장을 파거나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다. 육소봉이 3번째로 이곳을 찾았을 때 이 노인은 탁자에 머리를 묶고 도장을 파는 중이었다.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창문은 많았지만 여전히 방 안은 어두웠고 노인의 눈 또한 별로 좋지 않았으므로 얼굴이 거의 탁자의 표면에 닿을 듯했다. 육소봉이 2번 기침을 했으나 노인은 반응이 없었다. 육소봉이 좀 더 크게 기침 소리를 냈지만 여전히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손에 든 칼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도장을 팔 수 있겠는가? 설마 벌써 다른 사람의 독수에 걸리고 만 것은 아닐까? 육소봉은 더욱 긴장되었다.
그는 한 걸음에 그 노인의 등 뒤로 달려가 그를 일으켜 세워보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노인이 입을 열었다. 바깥 바람이 세니 어서 문을 닫고 오게나. 육소봉은 기절할 뻔했다. 쓰게 웃으며 돌아가 문을 닫고 있는 자신이 마치 무슨 의부증에 걸린 여편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왔는가? 밀랍 인형을 바꾸러 왔습니다. 어떤 밀랍 인형 말인가? 방금 저에게 건네준 것은 틀린 것이니 원래의 것으로 다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골목 입구에 가서야 그는 니인장이 건네준 밀랍 인형의 얼굴색이 누런빛이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어민영이 그에게 준 밀랍 인형은 분명 엷은 푸른색이었다. 분명히 이 노인네가 바꿔쳐서 서문치설이 그 살인범 대신 누명을 쓰도록 한 것이 틀림없었다. 이 노인네는 살인범과 같은 패거리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매수를 당했을 것이다. 육소봉이 말했다. 전 그 밀랍 인형을 원상복구시켜달라고 부탁드렸지 새로 만들어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육소봉은 천천히 다가가서 이 노인이 쥐고 있는 조각돌을 바라보았다. 도장을 파는 칼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도장처럼 취급해서 목에다 칼을 대는 걸 원치 않았다. 그러나 니인장은 손에 든 칼을 내려놓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자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통 모르겠네. 육소봉 역시 멍청해졌다. 이 노인의 얼굴은 자기가 좀 아까 보았던 니인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한참 숨을 멈추고 있다가 길게 다시 토해내더니 또 이 노인의 얼굴을 몇 번 쳐다보고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당신이 바로 니인장입니까? 노인이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웃으며 말했다. 왕마자의 칼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을 수 있지만 니인장은 그렇지 않다네. 육소봉이 말했다. 방금 전에 그 사람은요? 니인장이 사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자넨 누굴 말하는 건가? 좀 전에 밖에서 돌아왔을 때 이곳엔 귀신 그림자조차 없었다네. 육소봉은 입안 가득히 쓴맛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마치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썩은 복숭아를 씹고 있는 느낌이었다. 니인장은 그의 손에 있는 밀랍 인형을 보더니 돌연 말했다. 이건 내가 빚어낸 건데 어떻게 자네 손에 가 있는 거지? 육소봉이 즉시 물었다. 이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네. 이 사람을 본 적이 없으시다면서 어떻게 그를 빚어냈습니까? 니인장이 웃으며 말했다. 본 적이 없어도 충분히 그 상을 빚어낼 수 있다네. 혹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모습을 그려와서 당신더러 그대로 빚어달라고 한 게 아닙니까? 이제서야 뭘 좀 알겠는가 보군. 당신께 이 인형을 빚어달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일세. 그는 몸을 돌려 탁자 위에 진흙 인형을 가져오며 말했다. 그가 왔을 때 마침 내 손에 진흙 한 덩이가 있어서 대충 그의 모습을 본떠 빚어놓고는 그에게 주는 것을 잊어버렸다네. 육소봉의 눈이 또 빛났다. 안타깝게도 노인의 손에는 진흙 인형의 뒷부분만 보일 뿐이어서 그는 그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이 얼굴을 아직 볼 수가 없었다. 니인장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탄식하며 중얼거렸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머리가 쓸모없게 되어버린다니까.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으면 또 저렇게 잊어버리게 되니 원. 육소봉이 유유히 웃으며 말했다. 비록 당신 머리는 좋지 않다 하더라도 운은 대단히 좋군요. 무슨 운말인가? 당신이 만일 이 진흙 인형을 그에게 건네주는 걸 잊지 않았다면 500냥의 은자를 벌지 못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니인장의 눈빛 역시 빛났다. 자네가 내게 500냥의 은자를 주려고 그러는가?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이 그 진흙 인형을 제게 주신다면 500냥의 은자를 즉시 드리지요. 니인장은 입도 다물지 못하고 좋아하며 웃다가 즉시 손에 들고 있던 진흙 인형을 육소봉에게 내밀었다. 육소봉이 막 받으려는 순간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돌연 진흙 인간의 머리가 갈라지며 7, 8개의 암기가 곧장 그의 인후로 날아왔다. 이 진흙 인형 안에 아주 극독하고 위험한 암기가 숨겨져 있었고
그 거리는 육소봉과 불과 두 척도 채 못 되는 그런 거리였다. 두 척의 거리, 번개 같은 속도, 완전히 예상 바뀐 상황에 7개의 무시무시한 독침이라니. 천하의 육소봉도 이번에는 죽는 것이 확실한 듯 했다. 누구든 이런 상황에선 죽게 되는 것이 확실한 것이다. 이 세상에 이런 거리와 이런 속도, 이런 암기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었다. 이번 습격은 확실히 심사숙고하여 결론 내린 것으로 10중 8구는 확실할 뿐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실패할 수가 없는 계획이었다. 육소봉조차도 절대 빠져나갈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쉽게 죽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 그의 손에 밀랍인형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펑 하는 소리가 나고 기계가 움직이자마자 그는 손을 휘둘러 손가락으로 이 밀랍인형을 튕겨 그 7개의 암기 쪽으로 날려보냈던 것이다. 독침은 밀랍인형을 맞추고서도 아직 여력이 남아서 그의 목구멍까지 밀랍인형을 밀어냈다. 밀랍인형은 비록 사람을 쳐 죽일 수는 없는 것이었으나 그래도 그는 무척 놀랐다. 바로 이때 니인장은 이미 공중에 몸을 날려 화살처럼 창문 밖으로 도망가서 육소봉이 그를 보았을 땐 이미 창 밖으로 멀리 달아나고 있었다. 이 니인장의 동작은 정말 재빨라서 독침 하나도 성공 못하자 즉시 도망가 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막 도망갈 때 아주 짧은 비명을 질렀는데 그 비명 소리 사이에 펑 하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마치 어떤 물건이 나무에 무겁게 부딪히는 소리 같았다. 갑자기 비명 소리가 멈추었고 육소봉이 급히 나가보았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정원에 고꾸라져 있었는데 마치 기절한 듯 했다. 또 다른 사람이 그 옆에 서서 한 손으로 자신의 대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육소봉이 부르짖었다. 노실화상! 노실화상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쓰게 웃더니 말했다. 보아하니 이 중에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네. 노실화상이 아니라 재수 없는 땡중이라고 말하지. 육소봉이 말했다. 내가 재수 없지 않다면 어찌 다른 사람의 머리가 내 머리에 와 부딪힐 수 있겠는가? 니인장의 머리에는 검푸른 혹이 솟아나 있었다. 육소봉은 우습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했다. 그는 당연히 이 두 사람의 머리가 절대로 우연히 부딪혔을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노실화상이 왜 자기의 일을 도와주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노실화상은 여전히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중얼거렸다. 다행히 내 머리는 꽤 단단한 편이라네.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스님이 재수없다고는 하시지만 니인장은 스님보다 더 재수가 없는 셈이네요. 노실화상이 말했다. 자네는 저 사람이 니인장이라는 겐가? 그럼 아니란 말씀입니까? 저 사람이 니인장이라면 난 바로 육소봉이겠구먼. 사실 육소봉도 당연히 이 니인장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다. 그러나 그는 처음에 진짜 니인장이 왜 그에게 가짜 밀랍인형을 만들어 주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노실화상이 말했다. 내가 비록 얼굴은 준수하지 않지만 니인장에게 내 모습을 빚어달라고 부탁하러 왔던 적이 있었다네. 육소봉이 말했다. 그래서 스님께서 니인장을 아시는 거로군요. 노실화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네가 그가 빚은 인형을 갖고 싶지 않나?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허나 그가 이 4개의 눈썹을 잘 빚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실화상이 말했다. 설령 자네의 눈썹이 8개라 하더라도 그는 하나도 빠뜨릴 리가 없다네. 솜씨는 완벽하네만 안타깝게도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이 자기 모습을 빚어주기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네. 육소봉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어째서요? 노실화상이 말했다. 내가 방금 뒤뜰에 난 길을 따라 걸어오다 보니 뒤편에 우물이 하나 있더군. 육소봉이 말했다. 우물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노실화상이 탄식하며 말했다. 직접 가서 보는 게 좋겠네. 우물 안에는 당연히 우물물이 있었다. 그러나 이 우물 안에 있는 물의 색깔은 붉었다. 니인장에 피었다. 난 바로 우물 안에서 나는 피비린내를 맡고 가서 보게 된 거라네.
노실화상은 두 손을 모아 합장하더니 괴로운 얼굴로 말했다. 아미타불 부처님의 자비가 있기를. 그는 4명의 죽은 자를 보았다. 이제 육소봉도 니인장 집안의 4명의 식구가 모두 우물 속에서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육소봉은 줄곧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노실화상 앞에서 괴로운 빛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이제서야 그는 그가 만났던 2명의 니인장이 전부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 가짜 니인장은 밀랍 인형을 바꿔치기해서 서문치설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 만일 육소봉이 그렇게 걸려들지 않았다면 분명 다시 찾아오게 될 테니 그때 두 번째의 가짜 니인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었다. 이건 정말 계책 속에 계책이 들어가 있는 오묘한 연관계였다. 육소봉은 한숨을 내쉬다가 돌연 자기의 운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 말이다. 노실화상이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자네의 불운의 극광에 뻗어 있어서 분명히 재수가 없을 거라고 진작에 말하지 않았나? 육소봉이 말했다. 제가 왜 재수가 없다는 겁니까? 노실화상이 말했다. 잘하는 일이 없지 않나. 죽은 사람이나 찾아가서 인형을 빚으려 했으니 이게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건가? 육소봉이 그를 보면서 말했다. 저야 죽은 자를 찾아와 인형을 만들려고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스님께선 무엇 때문에 오신 겁니까? 노실화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때 노실화상의 머리에 받쳤던 니인장이 돌연 신음소리를 냈다. 그들이 후원에 갈 때 이 사람 역시 데려오는 것을 잊지 않았었다. 노실화상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 정신이 든 모양이군. 죽지는 않을 모양이야. 육소봉이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럼 원래 그와 부딪혀서 그를 죽게 할 생각이었다는 말씀입니까? 노실화상이 재빨리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말했다. 아미타불. 죄악이로다. 죄악이로다. 하늘에는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덕이 있는데 만일 화상이 그런 생각을 가졌었다면 18층의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일세.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그것도 그다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몇 명의 친한 친구들을 만날 수는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스님께서 지옥에 가지 않으시면 또 누가 지옥에 가겠습니까? 노실화상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절대로 이 사람과 입씨름할 수 없다. 절대로. 육소봉이 웃음을 참지 못하여 말했다. 스님께선 경전을 읊고 계시는 겁니까? 노실화상이 탄식하며 말했다. 나는 그저 이후에 혀를 뽑히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을 깨우치고 있을 뿐이라네. 육소봉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으나 참았다. 왜냐하면 아까 그 사람이 마침내 깨어나서 머리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일어나 앉으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육소봉은 그를 보았다. 그도 육소봉을 보더니 갑자기 공포의 빛을 띠었고 노실화상을 보고서는 더욱 놀란 빛을 띠었다. 보아하니 이 사람은 화상을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노실화상은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띠지 않았고 육소봉도 뜻밖의 입을 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렇게 아무 소리 없이 앞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비록 진짜 니인장은 아니었으나 정말 나이를 많이 먹은 노인네였다. 육소봉은 자신이 입을 열지 않아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 노인은 알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다. 과연 노인이 탄식하여 말했다. 당신들이 분명 내게 물어볼 말이 있을 거라는 건 잘 알아요. 또 물으려는 게 무엇인지도. 그는 당연히 알고 있었다. 분명히 상대방의 이름과 내력, 주모자가 누구인지 궁금한 법이다. 5, 60세 정도가 되면 이런 도리쯤이야 누구든 알 수 있게 된다. 노인이 말했다. 그러나 당신들이 물으려는 질문에 난 한마디로 대답할 수 없소. 왜냐하면 말해주게 될 경우 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요. 육소봉이 말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노인이 쓰게 웃으며 말했다. 난 비록 늙은 몸이고 앞으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젊은이들보다도 더 죽음이 두렵다네. 그의 말은 진실이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 죽고 싶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힘 자랑을 하며 제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젊은이들이며 누대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것도 모두 젊은이들이다. 노인은 쉽게 자살하지 않는다. 육소봉이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면서 우리가 당신을 죽이는 건 두렵지 않나요? 노인이 말했다. 겁나지 않네. 육소봉이 이상하게 여겼다. 왜 겁나지 않나요? 노인이 말했다. 이토록 오래 살아왔는데 그런 것도 못 알아본다면 내가 헛산 게 아니겠나? 당신은 물론 아주 잘 알고 있겠지요. 당신이 가겠다면 난 절대로 붙잡지는 않겠습니다만 죽어도 원망하지는 마십시오. 노인은 일어났으나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육소봉이 말했다. 난 줄곧 사람은 적게 죽였으나 구해준 사람은 많습니다. 자네가 날 구해주겠다고? 육소봉이 말했다. 말해주시겠습니까? 노인은 한참이 지나도 여전히 주저하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다. 육소봉이 말했다. 좀 더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육소봉의 말은 갑자기 끊겼고 심지어 호흡까지 멈춰버렸다. 갑자기 이 노인의 눈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그 새파란 눈에서 한 줄기 붉은 핏줄기가 터져나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뛰어갔을 때 그 노인의 눈동자는 이미 찢겨져 있었으나 본인은 마치 조금도 고통스럽지 않은 듯 했다. 육소봉이 그의 손을 잡아 끌려고 하니 손은 이미 딱딱해져 있었다. 빨리 말하세요. 그의 이름을 말해야 합니다. 노인의 입술이 조금 달싹거리더니 얼굴에 기이한 웃음이 떠올랐다. 웃음이 떠오르는 순간 몸은 이미 굳어져 버렸다. 전신의 피부가 전부 소가죽처럼 굳어졌고 육소봉이 한번 건드렸더니 마치 가죽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노실화상도 놀라 엉겁결에 소리를 내며 말했다. 이것은 강시목 매산이군. 육소봉이 가볍게 숨을 토하며 말했다. 독이 혈관에 들어가 사람이 강시가 되어버린 거지요. 노실화상이 말했다. 그가 이곳에 왔을 때 이미 중독되어 있다가 이제 와서야 독성이 퍼진 건 아닐까? 육소봉이 말했다. 만일 당신과 부딪혀 기절하지 않았으면 문을 나서자마자 곧 강시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실화상이 말했다. 그러니 이 계획이 달성되든 안 되든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였군. 육소봉이 탄식하며 말했다. 이렇게 주도면밀한 계획과 이토록 큰 희생이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노실화상이 말했다. 자네를 죽이기 위해서지. 육소봉이 쓰게 웃으며 말했다. 단지 저를 죽이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그들이 지불하는 대가가 아무래도 좀 지나친 것 같네요. 노실화상이 말했다. 자네는 스스로를 너무 보잘것없는 인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듯하네. 육소봉이 말했다. 날 죽이려고 하는 건 단지 제가 그들의 일을 방해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노실화상이 말했다. 자네는 그들의 다른 목적을 알고 있나? 네. 그게 뭔가? 그들이 이토록 큰 대가를 치르는 건 당연히 대사를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대사 말인가? 왜 스님께선 보살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으십니까? 노실화상이 말했다. 보살은 중이 외는 불경 소리만 들을 수 있을 뿐이고 좋은 보살의 말은 들을 수 없다네. 육소봉이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스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노실화상이 웃으며 말했다. 왜냐하면 중 노릇을 하는 게 적어도 육소봉 노릇을 하는 것보다 편하기 때문이라네. 육소봉은 골칫거리가 많지만 중은 그렇지 않거든. 그가 갑자기 소리 높여 노래 불렀다. 자넨 골칫거리가 많고 난 아니라네. 골칫거리가 많고 적은 건 모두 자기 스스로 찾아내는 법. 자네는 어서 가서 실컷 더 찾아보게나. 난 가보겠네. 노랫소리가 다 끝나기도 전에 그는 가버렸다. 골칫거리가 많고 적은 건 모두 자기 스스로 찾아내는 법. 육소봉이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쓰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것을 찾지 않아도 그게 날 찾아오는 걸 어쩌란 말인가.
하늘은 높고 날씨는 전형적인 상쾌한 가을날이다. 육소봉은 천천히 골목을 걷다가 눈에 익은 사람이 골목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안색이 창백한 바로 당시 문화의 자제들 중 최고의 고수인 당천종이었다. 그가 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또 골칫거리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닐까?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 친구는? 찻값은 내셨소? 당천종은 눈에 핏기가 가득한 채 그를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에게 3번 절했다. 육소봉은 멍청해졌다. 내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들 모두가 내게 무릎 꿇고 3번 절하면 한 사람 앞에 비단띠 하나씩을 주겠소. 이 조건은 원래 육소봉 자신이 말한 것이긴 하지만 당천종이 정말로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그처럼 오만한 젊은이라면 차라리 목을 내놓을지언정 무릎 꿇고 절을 하진 않는 법이다. 그러나 당천종은 절을 했다. 그것도 정말 공손하게 3번을 말이다. 오만방자한 젊은이가 이런 굴욕을 참아내려 한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육소봉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설마 자네는 정말 엽고성을 찾아가겠다는 건가? 자네가 그를 찾아간다 해서 꼭 복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텐데. 당천종은 일어서서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육소봉은 비단띠를 건네줄 수밖에 없었다. 당천종은 그것을 받아들고 뒤돌아가 버렸다. 육소봉전기 고룡 원저 제32장 32. 태평검객 사마자이와 육소봉 9월 보름 정오 햇볕이 빛나고 있었다. 육소봉은 금어골목에서 나와 번화한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밤새 잠은 한 잠도 안 잤지만 여전히 활력 있고 정신이 말짱한 것처럼 보였다. 길거리에는 선남선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양 길가의 크고 작은 상점들은 장사에 정신이 없었다. 그는 비록 온통 귀찮고 골치 아픈 일에 휩싸였으나 마음은 여전히 유쾌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을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육소봉은 여자를 좋아했고 아이들을 좋아했으며 친구들을 좋아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그를 좋아했다. 그가 걸치고 있는 옷은 의외로 맑게 빛났고 허리는 꼿꼿해서 10대나 20대의 여인들이 그를 볼 때면 어쩔 수 없이 반하게 되곤 했다. 원래 그가 허리에 묶고 있던 비단띠를 지금은 모두 풀어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 6개의 띠 중에서 이미 2개는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하나는 노실화상에게 주었고 또 하나는 당천종에게 주었다. 이제 그는 남은 4개 처리하기 어려운 이것들을 빨리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유일한 문제는 그가 아직도 이것을 줄 적합한 상대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육소봉이 걸어가는 길가에 원숭이 흉내를 내며 징을 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었다. 백발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서 비틀거리며 약방에서 걸어 나오다가 하마터면 2 아이에게 부딪힐 뻔했다. 육소봉은 곧장 달려가 그를 부축하면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선생님, 조심해 가십시오. 백발 노인은 허리를 굽힌 채 숨을 들이쉬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어 육소봉에게 눈짓하며 혀를 쑥 빼면서 귀신 얼굴을 지어 보였다. 육소봉은 깜짝 놀랐다. 그는 온갖 이상한 일들을 다 겪어보았지만 여태 늙은 노인네가 자기에게 귀신 얼굴을 지어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이 노인네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본 육소봉은 거의 소리를 지를 뻔했다. 사공적성. 이 노인네는 원래 천하에 상대할 자가 없는 도둑 왕의 왕이 변장한 것이었다. 육소봉은 비록 소리를 지르지 않았지만 손에 힘을 꽉 주고는 그의 어깨를 붙들며 소리를 낮춰 말했다. 이 녀석아,
내가 어떻게 여길 온 것이냐? 너처럼 형편없는 자식도 오는데 나같이 격이 있는 사람이 못 쓸 게 뭐 있느냐? 육소봉이 손에 힘을 더 주면서 말했다. 내가 내 비단띠를 훔치러 왔단 말이냐? 사공적성은 아픔을 못 이겨 이빨을 깨물며 계속 고개를 저었다. 육소봉이 말했다. 그럼 아니란 말이냐? 사공적성이 말했다. 아니야, 정말 아니라고. 육소봉은 그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을 보고서야 마침내 손을 느슨하게 풀어주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설마 새 사람이 되기로 했다는 건가? 사공적성이 길게 탄식하며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다. 그렇지 않네.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왜 훔치지 않는 건가? 벌써 생겼는데 뭐 때문에 더 훔친단 말인가? 뭐가 생겼다는 건가? 비단띠. 육소봉이 멍청해져서 물었다. 이미 비단띠가 생겼다고? 그래. 어디서 가져온 건가? 사공적성이 웃으며 말했다. 좀 전에 한 친구의 몸에서 슬쩍 가져왔다네. 그 친구가 바로 나인가? 사공적성이 또 탄식하더니 말했다. 자넨 내게 친구가 얼마 없다는 것을 알잖나. 육소봉이 이를 깨물며 손을 뻗어 다시 그를 붙잡으려고 했다. 사공적성은 그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멀리 피하면서 웃으며 말했다. 자네에겐 비단띠가 4개가 있는데 난 하나만 가져갔으니 충분히 예의를 갖춘 거라고. 그런데도 불만이란 말인가? 육소봉이 그를 노려보더니 돌연 웃으며 말했다. 난 자네를 아주 총명하다고 여겨왔네만 이제 보니 아주 멍청하구먼 그래. 사공적성은 눈을 깜빡이면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육소봉이 말했다. 그게 만일 진짜라면 내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몸에 걸치고 다닐 수 있단 말인가? 생각을 좀 해보라고. 사공적성이 얼떨결에 소리를 내며 말했다. 설마 하니 이 비단띠가 가짜라는 건가? 육소봉 역시 그를 향해 눈짓하며 혀를 내밀더니 귀신 얼굴을 지어 보였다. 사공적성은 한참 멍하게 있더니 마치 요술이라도 부리는 것처럼 소매에서 비단띠를 꺼내 중얼거렸다. 보기에 진짜 같기도 하고 또 가짜 같기도 하고.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 가짜는 훔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가짜를 훔쳤군. 정말 생각도 못할 일이야. 사공적성이 말했다. 제발 이 사건을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내 명예를 떨어뜨리지 말게. 육소봉이 유유히 말했다. 내 물건을 훔쳐갔는데 왜 내가 말조차 못하고 쉬쉬한단 말인가? 사공적성이 말했다. 내가 만일 돌려준다면? 육소봉이 말했다. 나에게 돌려준다 해도 도두광의 왕인 자네가 가짜를 훔쳤다고 나는 떠들고 다닐 걸세. 그럼 도둑의 손잡벌쯤 되는 자들이 배꼽을 잡고 웃어대겠지. 사공적성이 말했다. 내가 이걸 돌려주고 거기에다가 자네에게 근사한 요리까지 대접한다면? 육소봉이 일부러 주저하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좀 고려해봐도 상관없겠지. 일단은 내게 뭘 대접하는지 보고서 말이야. 사공적성이 말했다. 상어 지느러미 요리에 살찐 오리고기면 어떻겠나? 육소봉은 그래도 별로 내키지 않는 듯 하다가 마침내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사실은 웃음을 참아내느라 거의 배가 아플 지경이었다. 사공적성은 내 술수에 걸려들었어. 사공적성이 공손히 비단띠를 내미는 것을 보고 그는 더더욱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웃겨서 배가 아플 뿐 아니라 공중제비라도 하고 싶은 지경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공적성이 고개를 저으며 외쳤다. 안 돼,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되겠네. 육소봉이 곧장 말했다. 안 되다니 뭐가? 사공적성이 또 탄식하며 말했다. 오리고기는 너무 지방분이 많고 상어 지느러미는 너무 느끼하니 많이 먹으면 분명 설사하고 말 걸세. 우리는 오랜 친구이니 난 절대로 자네가 탈나는 꼴을 보고 싶지 않네. 육소봉은 얼떨떨해졌다. 사공적성이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더군다나 가짜 비단띠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네. 어때 그렇지 않은가? 사공적성은 거의 웃음을 참지 못하는 듯 하더니 마침내 웃음을 터뜨리고는
3번 공중제비를 돌며 지붕으로 뛰어 올라가서는 육소봉을 향해 손을 흔들고는 사라져버렸다. 육소봉은 기가 막혀 이빨을 꽉 물고 말했다. 이 자식은 정말 어려운 상대야. 이 녀석을 만나기만 하면 재수가 없으니 원. 육소봉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원숭이 흉내내는 구경을 하던 어린애들이 몰려와 그를 삥 둘러싸더니 얼굴을 쳐들고 그를 바라보면서 마치 그 구경보다 더 재미있으리를 기대하듯이 그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육소봉이 쓰게 웃으며 말했다. 너희들은 왜 저쪽의 원숭이 흉내를 구경하지 않고 나한테 왔니? 한 아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건 재미없어요. 아저씨가 더 재미있어요. 육소봉은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기도 해서 물었다. 내가 뭐가 더 재미있다는 거니? 아저씨는 그 할아버지랑 친구니까 분명히 그 할아버지처럼 날 수 있을 거예요. 육소봉은 그제서야 이 아이들이 단순히 나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은 졸라댔다. 아저씨, 좀 날아보세요, 네. 육소봉은 한숨을 쉬다가 또 웃으며 말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노래 하나를 가르쳐 줄 테니 너희가 그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면 너희들 앞에서 날아보이마. 아이들이 갑자기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좋아요, 노래를 부를게요. 우리가 앞으로 매일매일 그 노래를 부를게요. 육소봉은 또 마음이 즐거워져서 곧장 아이들에게 한 소절씩 노래를 가르쳐 주었다. 사공적성은 원숭이가 둔갑한 요괴. 요괴가 소란을 피우니 바보가 따로 없다네. 바보가 말을 듣지 않으니 엉덩이를 때려주자. 아이들은 정말 잘 따라했다. 순식간에 다 배우고선 몇 차례 큰 소리로 합창을 했다. 육소봉은 자기가 들어봐도 너무나 우스웠다.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도 우스워서 연달아 3번 공중제비를 하고는 지붕 위로 날아가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며 웃어 보였다. 너희들 시간 날 때마다 꼭 이 노래를 불러라. 내가 시간이 나면 또 와서 공중제비를 보여줄게. 어깨에 걸쳤던 4개의 비단띠는 이미 하나가 줄어들었다. 육소봉도 그 원숭이가 둔갑한 요괴가 정말 솜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자기 눈앞에서 멀쩡하게 물건을 훔쳐갔으니 말이다. 조금 전 그는 화가 나서 배가 아플 지경이었으나 시간이 좀 지나고 나자 웃겨서 배가 아플 지경이었다. 그러다가 지금은 그저 배가 텅 비어서 배가 고파 미칠 지경이었다. 다행히 지금은 아침 식사 때여서 크고 작은 음식점, 술집들에서 요리를 만드는 소리가 왁자지껄하여 설사 배고프지 않은 사람이라도 식욕을 느끼게끔 했다. 상어 지느러미 큰 접시로 하나, 구운 오리 1마리, 호떡 2장, 그리고 주겹청 3근과 4가지의 술안주를 가져오시오. 그는 가장 가까운 음식점을 찾아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탁자를 찾아 앉자마자 배고파 죽은 귀신이 환생한 것처럼 7, 8가지의 음식을 주문했다. 그리고서 기다리고 있었다. 7, 8가지의 음식은 나오지 않고 밖에서 7, 8명의 사람이 들어왔다. 제일 앞에 선 사람은 금박의 화려한 옷에 득이만면한 표정이었다. 머리는 거의 반백이었으나 차림은 귀공자 같은 차림을 하였고 허리에는 옥대를 차고 있었는데 그 위에는 커다란 진주와 엄지손가락보다 더 큰 비취가 가득 달려 있었다. 옥대만 해도 엄청나게 비쌀 텐데 옥대 위에는 옥대보다 더 비싼 검을 하나 차고 있었다. 그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모두 기세가 대단하여 평범한 젊은이들이 아닌 듯 했다. 하나하나가 다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거동은 오만방자해 보였으나 전부 걸음걸이가 가벼우면서도 힘이 있고 조용하면서도 경쾌한 것이 무림에서 꽤 실력이 있는 소년 영웅들처럼 보였다. 이 사람들이 다가오면서 육소봉을 흘낏 쳐다보고는 가장 큰 탁자를 찾아 자리 잡고 앉았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도 육소봉은 한번 쳐다본 셈이었다. 육소봉은 일부러 그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으나 옥대에 달려있는 검만은 알아보았다. 검은 악어 가죽으로 된 검집에
백금으로 만든 검집 입구, 오래되면서도 기이한 형식의 장검에 빨간색의 선명한 검술이 달려 있었으며 그 검술에는 또 백옥으로 깎아 만든 쌍호가 달려 있었다. 이 칼을 알아볼 수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도 알아볼 수 있는 법이다. 금박 옷에 검을 찬 중년은 바로 강남 5구 쌍어당 장락산장의 주인 태평검객 사마자이였다. 금남궁, 응구양, 옥사마, 바로 무림의 3대 세가를 지칭하는 말이다. 옥을 귀중하게 여긴 이래로 장락산장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중 가장 돈이 많은 집안이었다. 사마자이는 집안 대대로 전해지는 무공 외에 옛날 철검 선생의 유일한 의발 제자였다. 어릴 적에는 용모가 준수하고 문무에 두루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찬란한 가세까지 더해져 20세도 되기 전에 천하에 그 명성이 자자했었다. 지금은 비록 중년에 접어들었지만 소년 시절의 오만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준수한 용모도 당시와 비교해 볼 때 떨어짐이 없었다. 이런 인물의 풍채를 직접 보는 것은 일종의 행운이며 영광이었다. 그러나 육소봉은 차라리 잘 요리된 상어 지느러미 한 접시를 볼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다. 상어 지느러미 요리는 불의 세기가 적당히 조절되어 맛있었고 술 또한 아주 적당하게 따뜻했다. 육소봉이 젓가락을 짚고 맛있게 먹으려는 순간 자주색 옷에 달린 검이 보였다. 검에 백옥으로 만든 쌍어를 단 젊은이가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또 골칫거리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을 알고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이 젊은이가 그의 앞에까지 닿오기 전에 서둘러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먼저 입속에 가득 집어넣었다. 소년이 검을 짚고 서서 차갑게 육소봉을 좀 훑어보더니 폭언의 예를 취하였다. 귀하는 분명 육소봉이시지요? 육소봉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호청이라 합니다. 고소성 호구 쌍어당 장락산장에서 왔습니다. 저쪽에 앉아 계신 분은 바로 저희 스승님으로 귀하께서도 분명 아실 겁니다. 육소봉이 또 고개를 끄덕였다. 호청이 말했다. 사리가 밝은 사람 앞에서는 허튼 소리를 하지 않는 법, 저희 스승님께서는 특별히 저더러 귀하가 가지고 계신 비단띠를 빌려달라고 청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술을 좀 대접하고 싶으시다는 말씀도요.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고 고개를 가로젓지도 않았다. 그저 자기의 입을 가리킬 뿐이었다. 입안에 있는 음식을 아직 삼키지 못했기 때문에 입을 열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호청은 미간을 찌푸렸다. 비록 참기 어려운 듯이 보였으나 그래도 계속 서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가까스로 육소봉이 다 먹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또 물었다. 귀하께서 이제 그 비단띠를 제게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만일 귀하께서 자신도 하나 정도 남겨가지고 싶으시다면 그건 무방합니다. 그는 아주 쉽게 말했다. 마치 자기가 입을 연 것만으로 육소봉의 체면을 대단히 세워준 것이라고 여기는 듯 했다. 육소봉은 천천히 상어 지느러미를 씹어 삼키곤 천천히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또 가볍게 한숨을 쉬면서 상어 지느러미 요리와 술맛에 아주 만족함을 표시하고는 그런 후에야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마장주의 명성은 저도 일찍이 존경하던 바입니다. 사마장주님의 호에 또한 감격했습니다. 이 비단띠로 말하자면 호청이 말했다. 비단띠가 어떻다는 거요? 육소봉이 담담히 말했다. 괜찮은 물건이지요. 호청의 안색이 변하여 손을 돌려 칼자루를 잡았다. 육소봉은 그를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 상어 지느러미를 집어 입에 넣곤 자근자근 씹으며 천천히 그 맛을 감상하고 있었다. 호청은 그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손등에 힘줄이 솟아올라 마치 검을 빼고 싶은 욕구를 거의 참지 못하는 듯 했다. 등 뒤에 있던 어떤 사람이 두세 번 기침하며 말했다. 너의 그 빌린다는 말은 별로 적당한 말이 아니다. 그런 물건은 누구든지 빌려주려 하지 않을 테니까. 사마자이가 뜻밖의 친히 다가오다가 거리를 두고는 멈춰섰다. 마치 육소봉이 그를 영접해주기를 기다리는 듯 했다. 육소봉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앞에 놓인 한 접시의 상어 지느러미 요리에 확실히 어떤 사람을 상대하는 것보다 더 흥미가 많은 듯했다. 사마자이는 스스로 걸어올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다가오더니 잘 보양된 손으로 탁자를 향해 손짓했다. 호청이 즉시 품 안에서 음표 뭉치를 꺼내더니 탁자에 놓았다. 사마자이가 그의 잘 다듬어진 아름다운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옥벽이 비록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금이나 은보다는 실용적이지 못하지요. 복권은 인간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으니 퇴짜 맞는 게 당연합니다. 경성의 소식은 정말 빨리 전해지는 모양이었다. 1시간 전의 일을 지금 이 사람이 알고 있으니 말이다. 사마자이가 말했다. 제 뜻에 대해 귀하도 반드시 감동하시겠지요? 육소봉이 고개를 끄덕여 완전히 동감임을 나타냈다. 사마자이가 말했다. 여기에는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음표 5만 냥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재산을 가지면 한평생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육소봉도 동의했다. 사마자이가 계속해서 말했다. 5만 냥의 음표와 단 2조각의 비단띠를 바꾸는 것은 손해보지 않는 장사지요. 육소봉이 여전히 동의했다. 사마자이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고 마치 이 거래가 이미 끝났다는 듯이 갈 준비를 했다. 그런데 육소봉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귀하께선 왜 음표를 가져가시지 않으십니까? 사마자이가 말했다. 어디로 말인가? 육소봉이 말했다. 비단 파는 점포로 말입니다. 사마자이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길거리엔 비단집이 아주 많으니 귀하께선 마음대로 아무 집이나 가셔서 바꾸십시오. 사마자이의 얼굴에 굳어졌다. 내가 바꾸고 싶은 건 자네의 비단띠라네.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저는 바꾸지 않습니다. 사마자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더니 차갑게 말했다. 이게 5만 냥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나. 육소봉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당신이 만일 제가 편안하게 이 음식들을 좀 먹게 해주신다면 제가 기꺼이 5만 냥을 드리지요. 사마자이의 얼굴이 다시 불그락푸르락했다. 옆 탁자에서는 이미 웃음을 참지 못해 낄낄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웃음소리가 나자마자 검광이 번뜩였으나 땅 하는 소리가 한 번 나면서 검 끝은 어느새 젓가락 사이에 끼어 있었다. 웃었던 자는 이미 술에 맛이 간 한상인이었고 출수한 사람은 호청이었다. 그의 손이 한 번 날자 허리에 찼던 검이 독사처럼 빠르게 그 사람을 찔러 들어갔으나 육소봉이 더욱 빠르게 출수하여 갑자기 젓가락을 뻗어 가볍게 검끝을 낚아채서 젓가락 사이에 끼워버린 것이었다. 마치 뱀 한 마리가 7촌 정도 붙잡힌 꼴로 말이다. 호청의 안색이 급변하여 놀란 얼굴로 육소봉을 보고 있었다. 육소봉이 말했다. 그는 취했소. 호청이 이를 깨물며 힘껏 칼을 빼내려고 했으나 마치 젓가락에 뿌리라도 내린 것처럼 검은 빠지지 않았다. 육소봉이 담담히 말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웃으면 안 된다는 규칙은 없다오. 이곳은 장락산장이 아니오. 호청의 이마에는 이미 땀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갑자기 또다시 검광이 한 번 번쩍이면서 땅 하는 소리가 나는 순간 그의 검이 두 동강 나버렸다. 사마자이가 검을 빼내자마자 순식간에 다시 검을 집어넣으며 차갑게 말했다. 물러가라. 오늘 이후로 넌 다시 검을 써선 안 된다. 호청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검 조각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육소봉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깝구나, 아까워. 사마자이가 말했다. 아깝다니? 육소봉이 말했다. 검이 아깝고 저 젊은이가 아깝습니다. 사실 그의 검법은 아주 훌륭하다 할 만하고 이 검도 아주 괜찮은 물건이지요. 사마자이가 좁은 얼굴로 차갑게 말했다. 다른 사람에 의해 잘리는 검은 좋은 검이 아니오. 육소봉이 말했다. 그의 검이 잘린 것은 아마도 검끝이 젓가락에 끼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사마자이가 말했다. 다른 사람에 의해 끼어 붙잡히는 검은 있어봤자 아무런 쓸모도 없다오. 육소봉이 그를 보며 말했다. 당신이 출소한다면 제대로 붙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사마자이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절대로. 육소봉이 비죽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제 비단띠를 빌려드리지도 바꾸지도 그렇다고 팔지도 않겠습니다. 사마자이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날 충동질하려는 겐가? 육소봉이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과 내기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내기인데? 당신의 검으로 내기하는 겁니다. 사마자이는 육소봉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육소봉이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잘라 말했다. 당신이 검을 빼서 찌를 때 만일 그 누구도 정말로 당신의 검을 붙잡을 수 없다면 당신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신다면 제 비단뿐 아니라 제 머리도 드리겠습니다. 사마자이가 말했다. 난 자네 머리는 필요 없네. 그래도 제 비단띠는 필요하시겠지요. 그런데 그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은 없겠나? 없습니다. 사마자이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의표는 찌르듯 날카롭게 말했다. 난 자네 견정혈을 짚을 테니 준비하게나. 육소봉은 차갑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곤 왼쪽 어깨에 견정혈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 옷은 그다지 깨끗하지 않습니다. 벌써 이틀이나 목욕을 못했으니 만일 당신이 그 검으로 날 찌른다면 최대한 빨리 그 검을 빼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옷 때문에 당신의 칼이 더러워질 테니 말이오. 사마자이가 차갑게 비웃으며 말했다. 피로 씻어낼 수만 있다면 더러워져도 상관없네. 제 피가 깨끗할지 어떨지는 모르겠군요. 이제 자네도 알게 되겠지. 얍 하는 소리와 함께 사마자이가 출수하였다. 검광이 번개처럼 번뜩이면서 곧장 육소봉의 왼쪽 어깨를 향해 찔러 들어왔다. 사마자이의 검은 아주 길어서 원래 빼내기가 쉽지 않았으나 사마자이는 자기만의 특이한 방법으로 검을 빼내었다. 검은 검집에서 나오자마자 육소봉의 왼쪽 어깨를 향해 날았다. 이때 육소봉은 두 손가락을 펴서 그 검을 낚아챘다. 이러한 출수의 방어 자세는 본래 아주 간단한 동작이었으나 그것의 준비 동작과 그 빠른 속도는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다. 아니 심지어 상상조차도 하기 힘든 자세였다. 이 동작은 비록 간단하게 보였으나 수천 수만 번을 통한 각고의 노력과 연습 끝에 갈고 닦은 솜씨였던 것이다. 사마자이는 마음도 가라앉고 피도 가라앉았다. 그의 검이 붙잡히고만 것이었다. 사마자이는 4살 때부터 이미 중령검을 썼고 7살 때엔 순도 높은 강철로 만들어진 검을 사용했었다. 그가 검을 배운 지는 이미 40년이 되었고 검을 빼는 동작은 이미 130여 종류나 연구했기 때문에 그가 한 번 출수하면 12잎의 동전을 그 자리에서 꿰뚫어 묶을 수 있는 위력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의 검이 육소봉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었다. 이 순간 그는 거의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육소봉의 손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정말 피가 있고 가죽이 있는 사람의 손인지를 거의 분간할 수 없었다. 육소봉 역시 자신의 손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말했다. 당신의 이번 출수는 전력을 다한 게 아니군요. 게다가 당신은 정말 내 머리가 필요 없으신가 봅니다. 사마자이가 말했다. 자네.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정글이 너그러운 편이 못 되는데 그래도 당신은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어서 제 머리를 필요치 않으니 당신께 이 비단띠를 그냥 드리겠습니다. 육소봉한테 비단띠를 전해받은 사마자이는 그 비단띠를 풀어 검끝에 매달고는 큰 걸음으로 걸어나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자기 생각이 바뀔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배는 아직 부르지 않았지만 육소봉의 마음만은 아주 유쾌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사마자이가 두 가지 일, 즉 누구의 검이라도 상대에 따라 붙잡힐 수 있다는 것과 사람의 인품에 따라 그 태도가 부드럽게 나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강하게 나오면 반발한다는 것을 잘 알게 됐으리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육소봉은 이제는 사마자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거나 남을 못살게 구는 일등의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육소봉 자신에게는 또 무슨 이득이 있는가? 그러나 그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았다. 육소봉이 하는 일은 원래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 계산해놓고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뱃속에서는 항의가 일어났다. 그의 배는 비록 크지 않았지만 한쪽에 상어 지느러미 요리로는 별로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육소봉은 그동안 편안하게 밥 한 번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다. 이상하게도 그가 비단띠를 몸에 지니고만 있으면 어느 곳을 가든지 순식간에 골칫거리가 자신을 찾아왔다. 남은 두 조각의 비단띠를 어떻게, 어느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걸까? 그 중에 하나는 목도인을 위해 남겨둔 것이었으나 목도인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와서 안 될 사람들은 전부 오고 진짜 와야 할 사람은 오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와야 할 때 오지 않고 와서는 안 될 때에 전부 모여든 것이다. 육소봉은 꼭 이런 사람들과 이런 일에서 만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한숨을 훅 내쉬었다. 그때 돌연 노실화상이 맞은편에서 만두를 먹으며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육소봉을 보더니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곧장 달아나려고 했다. 육소봉은 달려가 그를 붙들며 말했다. 어딜 가려고요? 노실화상이 눈을 껌뻑이며 말했다. 화상이 자네를 괴롭힌 적도 없고 또 죄를 범한 적도 없는데 자네는 뭐 때문에 날 붙잡는 것인가? 육소봉이 눈을 깜빡이며 웃더니 말했다. 왜냐하면 스님과 거래를 하나 할까 해서지요. 노실화상이 말했다. 화상은 자네와 거래하지 않네. 자네 술수에 넘어가고 싶지는 않다고. 육소봉이 말했다. 이번엔 당신이 절대로 속임수에 빠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겠습니다. 노실화상이 주저하더니 그를 보며 말했다. 무슨 거래인가? 먼저 말해보게나. 육소봉이 말했다. 이 비단띠를 스님의 만두와 바꿉시다. 노실화상이 말했다. 싫네. 육소봉이 놀라며 말했다. 왜 싫어요? 노실화상이 말했다. 왜냐하면 화상은 천하에 이렇게 편한 일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네. 노실화상은 다시 눈의 흰자위를 희번덕거리며 말했다. 복권은 새 덩어리의 옥벽과 바꾸자고 했어도 자네는 바꾸지 않았고 사마자이가 5만 양의 은자를 가지고 바꾸자 했어도 자네는 역시 바꾸지 않았네. 그런데 어째서 자네가 화상의 만두와 바꾸자고 하는 겐가? 미친 소리 아닌가? 육소봉이 말했다. 설마 당신은 내가 무슨 음모라도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자네가 음모를 꾸미든 아니든 어쨌든 속임수에 걸려들기는 싫네. 정말 안 바꿀 겁니까? 절대로 안 바꾸겠네. 후회하지 않을 겁니까? 후회하지 않네. 좋아요. 바꾸지 않겠다면 바꾸지 않는 거지요. 뭐. 하지만 내가 말하고 다닐 때 말 못하게 막을 생각일랑 말아요. 노실화상이 심퉁맞게 물었다. 뭘 말하는데? 육소봉이 시침을 떼듯 짧게 말했다. 화상이 기원해서 놀던 얘기죠 뭐. 그러자 노실화상은 돌연 그의 손에 만두를 가득 얹어주곤 그의 어깨 위에 있던 비단을 가지고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걸어가 버렸다. 육소봉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중 하나는 목도인의 것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는 분명히 그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난 말해버릴 겁니다. 노실화상은 뒤도 한 번 안 돌아보고 채찍질 당하는 말처럼 재빠르게 가버렸다. 육소봉은 전신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한 번도 이토록 기분이 즐겁고 유쾌한 적이 없었다. 육소봉은 이 비단띠를 모두 남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부담감 역시도 동시에 남들에게 다 나누어준 기분이었다. 만두는 여전히 따뜻했고 그가 한 입 깨물자 확실히 만두가 상어 지느러미 요리보다 훨씬 맛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그는 최후의 비단띠 한 조각은 자기를 위해 남겨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는 본래 줄곧 노실화상이 이 음모의 주범이 아닐까 의심했었으나 그것 역시 전부 잊어버렸다. 그는 바보인가 천재인가? 해는 서편으로 점점 기울고 있었다. 육소봉이 노실화상에게 비단띠를 건네준 지도 벌써 1시간이 지났다. 그 1시간 동안 그가 뭘 하고 다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육소봉은 줄곧 성안을 왔다 갔다 하며 빈둥거리며 쏘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설사 누군가가 그를 미행한다 해도 일찌감치 그에 의해 따돌림당했을 것이다. 그는 당연히 어느 누구도 합방제에 데려갈 수 없었다. 육소봉은 후문으로 들어갔다. 후원은 적막했고 바람결에 국화꽃과 개수나무 향기가 밀려오고 있었다. 석류나무 아래의 도랑에서는 금붕어 한 쌍이 유유자적 논일었다. 육소봉은 꽃밭 사이를 지났다. 그곳에는 어떤 여인이 정자난간에 기대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노란색 국화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정자에는 비취색 옷차림에 날렵하면서도 아름다운 허리를 지닌 여인이 있었다. 창백한 안색은 아직 병색이 사라지지 않은 듯 하였고 무언가 새로운 근심마저 있는 듯해서 비취색의 가벼운 옷조차 그녀의 몸에서는 무거워 견뎌내지 못할 정도로 연약해 보였다. 화원에 펼쳐진 가을빛은 서럽도록 아름다웠으나 그녀의 아름다움에는 미치지 못했다. 육소봉은 마치 이제서야 구양정이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이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마음은 그녀가 여태껏 몰래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그가 알게 되어 느껴지는 감정 같았다. 바람은 낭하 밑에 핀 국화 꽃잎을 어루만지며 스쳤다. 좁은 길에는 벌써 몇 장의 낙엽이 떨어져 있었다. 육소봉이 조용히 걸음을 옮기다가 구양정의 아름다운 눈빛과 마주쳤다. 그들은 그다지 많이 만났다고는 할 수 없었고 사실상 그들이 나눈 대화도 10마디가 채 안 되었다. 그런데 지금 육소봉의 마음속에 뭐라 표현하기 힘든 미묘한 감정이 생겨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당황스러움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구양정은 어떤 심정일까? 육소봉은 적어도 그녀의 표정에서는 별다른 특이한 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녀가 그를 보고 있었을 때도 이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그녀가 화난 것을 참고 있는 게 아니라면 분명 내숭을 떨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세상의 여인들 치고 내숭 떨지 않는 여자가 몇이나 될까? 육소봉은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면서 정자로 걸어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병은 좀 나았소? 구양정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맞은편 도리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앉으세요. 육소봉은 원래 그녀 옆에 앉을 생각이었으나 그녀가 너무 냉담한 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열정적인 감정이 들지 않았다. 아, 여인들은 어째서 이렇게 내숭 떠는 것을 좋아하는 것일까? 이것은 남자들이 그런 내숭을 좋아한다는 것을 그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 구양정이 만일 열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육소봉은 놀라 도망갔을 수도 있다. 지금 그는 순진하게 맞은편 도리자에 앉아 마음속으로 할 말이 무척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꺼내지 못한 채 그저 무안해하며 물었다. 서문치설은? 구양정이 말했다. 그는 부인과 함께 방에 있어요. 나눌 얘기가 많겠죠. 육소봉은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다. 그는 바로 서문치설을 찾아 들어가려고 했으나 구양정이 그를 눈치 없는 작자로 여기는 게 싫었던 것이다. 결전의 순간은 다가왔고 생사가 걸린 승부는 아직 알 수가 없으니 이들 부부의 이별은 어쩌면 영원한 이별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육소봉도 그들 부부가 편안히 이 오후나절을 제3자의 방해 없이 보내게 하고 싶었다. 정원은 조용했고 향기가 만발했으며 가을볕은 꿈처럼 따사로웠다. 이러는 가운데 구양정과 육소봉 그들 단두 사람밖에 없으니 어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 않겠는가. 그러나 육소봉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마치 처음으로 애인과 밀회를 나누는 어린 소년처럼 보였다. 구양정은 옆을 가리켰다. 난간 위에 왕총관의 밀랍인형이 놓여 있었다. 육소봉은 그녀가 왜 이태감의 밀랍인형에 관심을 가지는지 알 수 없었다. 설마 당신이 이 사람을 안다는 말이오? 그를 본 적이 있어요. 그가 우리들 있는 곳에 왔었어요. 그녀들 있는 곳이란 기원을 말하는 것인가? 육소봉은 더욱 이상스러움을 느껴 참지 못하고는 물었다. 당신은 이 사람이 태감이라는 것을 알고 있소? 구양정이 담담히 말했다. 우리들이 있는 곳에는 별별 종류의 손님들이 다 온답니다. 태감뿐인가요? 스님도 오지요. 그녀는 마치 그날의 일과 육소봉이 그녀에게 잘못을 저질렀던 일들을 아직 잊지 않고 있는 듯했다. 육소봉은 이미 거의 잊어버린 듯했다. 그에게는 사실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 구양정이 말했다. 그 태감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가 혼자 온 것도 아니었고요. 육소봉이 곧장 물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같이 왔었소? 처음엔 그 혼자 왔었으나 후에 또 2명의 해난파 검객이 그를 찾아왔었어요. 미리 약속했었던 것 같더군요. 당신은 어떻게 해난파 검객이라는 걸 알았소? 난 그의 검을 알아봤지요. 해난파 문화가 쓰는 검은 특별히 가늘고 길 뿐 아니라 모양 또한 아주 특이했다. 구양정이 말했다. 그리고 난 또 늙은이가 태감이라는 것도 알아봤지요. 그가 어떻게 변장을 하든 언제든지 알아챌 수 있어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날 손노야도 같이 있었소? 네. 육소봉의 눈이 빛났다. 왕총관이 그 2명의 해난파 검객과 기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면 분명 무언가 중요한 기밀을 의논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들은 구양정과 손노야가 경성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을 알아볼까 두려워서 그를 죽여 입을 막으려고 했을 것이다. 공손 큰아가씨의 죽음도 분명 이 사건과 관계가 있을 터였다. 그 2명의 해난파 검객은 분명 천량단에서 죽은 그들임이 확실했다. 육소봉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단서 하나는 이미 찾아낸 셈이니 이제 다른 단서들과 함께 이 비밀을 파헤치기만 하면 되었다. 방금 그가 단서 하나를 찾아냈던가? 1시간여의 시간 동안 많은 일을 해낸 셈이었다. 구양정이 돌연 말했다. 태감이 우리들이 있는 곳에 오기만 하면 그들은 우리 방으로 데려간답니다. 어째서? 그들은 근본적으로 남자가 아니니까요. 그녀가 차갑게 계속 말했다. 쓸모없는 남자일수록 남자인 척 기세를 부리고 싶어 하지요. 설사 내가 그들에게 방바닥에서 자라고 한다 해도 그들은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돈을 더 줄 거예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약점을 알까봐 겁내니까요. 육소봉이 급하게 물었다. 그날 저녁 노실화상이 당신 방에 있었을 때도 역시 방바닥에서 잤었소? 구양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설마 그도 태감이라는 거요? 비록 태감은 아니지만 남자도 아니지요. 육소봉은 탄식했다. 이제서야 그는 노실화상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 알았다. 쓸모없다는 이 말은 어떤 남자든지 치욕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차라리 돈을 주고 여인을 사서 그냥 방바닥에서 혼자 잠을 잘지언정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법이었다. 노실화상 역시 남자였고 이런 허영심은 중이라도 가지게 되는 법이었다. 구양정은 왕총관의 밀랍인형을 보면서 차갑게 말했다. 그날 밤 이 늙은이는 날 조금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내가 자신이 태감이라는 것을 알까봐 겁냈던 거지요. 그리고 그는 분명히 내가 자기가 진정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았었다는 걸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녀는 얼굴에 갑자기 이상 야릇한 표정을 떠올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왜 지금까지 날 건드린 남자가 없는지 알고 있나요? 구양정이 웃으며 말했다. 왜냐하면 난 남자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육소봉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나도 싫소?
구양정이 차갑게 그를 한번 쳐다보았다. 긍정도 그렇다고 부정도 아닌 묘한 표정이었다. 육소봉은 얼핏 구양정이 결코 그를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쓴웃음을 지어 보였다. 만일 13번째 부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다면 육소봉 역시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었다. 그 말은 전부 13번째 부인이 짓거린 말들일 뿐 아니라 그녀는 일부러 육소봉으로 하여금 구양정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게 해서 육소봉이 그 튀긴 조개를 다 먹어치우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구양정 자신은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렇다는 의사표현도 해본 적이 없었다. 이런 느낌을 어렴풋이 깨닫고 나자 육소봉의 마음은 비록 쓰라리고 아팠지만 조금은 부담을 던 듯하여 그의 태도가 오히려 자연스러워졌다. 구양정이 말했다. 왜 웃어요? 육소봉이 말했다. 난 노실화상 때문에 웃은 거라오. 난 방금 탕산후 2개를 그에게 줘버렸다오. 탕산후를? 탕산후란 비단띠를 말하는 거요. 구양정은 더더욱 이해 못하고 물었다. 무슨 비단띠죠? 육소봉이 즉시 그녀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러면서 사공적성이 그의 비단띠를 훔쳐간 대목에 이르자 그는 내심 화가 났고 노실화상의 얘기에 이르자 박장대소하는 게 꼭 어린애처럼 즐거워했다. 구양정은 그를 보면서 눈에 또 이상한 빛을 발하였다. 이 사람은 그 2개의 천금만큼 귀한 비단띠를 다른 사람의 만두 하나와 바꿔놓고서도 뜻밖의 커다란 이익을 얻은 것처럼 저렇게 즐거워하다니. 그녀는 육소봉의 심정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육소봉이 말했다. 다만 당신 병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게 안타까울 따름이라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꼭 하나를 남겨서 견문을 넓힐 기회를 주는 거였는데 말이오. 구양정이 말했다. 그럼 이제 당신에게는 비단띠가 하나도 없는 건가요? 반조각도 없다오. 오늘 밤 당신은 떠나지 않을 건가요? 당연히 갈 것이오. 그럼 당신의 비단띠는요? 육소봉은 순간 당황했다. 지금에서야 그는 자기가 비단띠 하나는 남겨뒀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혹시 노실화상은 그가 이 사실을 깨달을까봐 겁나서 비단띠를 갖게 되자마자 즉시 도망가 버린 게 아닐까? 육소봉의 표정을 보자 구양정은 저도 모르게 푸아하고 웃어버렸다.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은 정말 보기 드문 존재였다. 육소봉은 미간을 찌푸리며 한참을 앉아있다가 돌연 뛰어올라 밖으로 뛰어나갔다. 서문치설과 손수청이 꽃길을 따라 막 걸어오다가 놀라서 그를 보았다. 육소봉은 손 한 번 흔들지도 않고 그들 곁을 지나쳐 뛰어가 버렸다. 마치 누가 빗자루를 들고 뒤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손수청은 난간에 기대어 있는 구양정을 보더니 말했다. 내가 육소봉을 화나게 한 거냐? 구양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의 웃음은 너무도 감미로워서 어떻게 보아도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한 모습은 아니었다. 손수청이 말했다. 내가 육소봉을 괴롭힌 것도 아니고. 구양정이 생긋 웃으며 말했다. 그 사람은 괴롭힐 필요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니까요. 손수청은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이미 그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는 모양이구나. 전 그저 그가 바보라는 것만 알 뿐이에요. 하지만 그는 총명한 바보야. 그가 총명하다고요? 자기 일에 대해서는 정말 바보 같지.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계산해 본 적이 없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그를 정말 바보로 여기고 그를 속이려 든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재수 없게 된단다. 손수청의 말을 담담히 듣고 있던 구양정이 톡 쏘듯 말했다. 사실 그가 총명하든 바보든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손수청이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넌 그를 싫어하니? 구양정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설마 당신은 모든 여자들이 그를 좋아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난 모든 여자들이라고 말한 적 없다. 난 단지 너를 말한 거야.
왜 다른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나요? 넌 그에게 흥미가 없니? 없어요. 손수청이 빙긋 웃으며 말했다. 넌 날 속일 필요가 없단다. 난 다 알고 있어. 손수청은 자기의 배를 어루만지며 행복하고도 사랑스런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다. 난 여자이고 곧 아이가 생길 몸이니 너 같은 어린 처녀들의 일은 무슨 일이든 다 알 수가 있지. 구양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창백한 얼굴이 발그레해졌다. 그때 갑자기 서문치설이 뛰어들듯 말했다. 당신들 여자들은 정말 이상하군. 손수청이 말했다. 뭐가 이상해요? 서문치설이 말했다. 당신들은 남자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겉으로는 더욱 냉담한 척하니 난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소. 손수청이 툭 쏘듯 말했다.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설마 우리들이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그의 가슴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건 아니겠죠? 당신은 적어도 육소봉에 대해선 좀 부드럽게 대할 수 있잖소. 그가 놀라 도망가지 않게 말이오. 난 당신을 막 알았을 때 어땠어요? 부드러웠나요? 부드럽지 않았소. 그래도 놀라서 도망가지는 않았잖아요. 서문치설이 손수청을 보더니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나 같은 남자는 뭐세라도 놀라 도망가진 않는다오. 손수청이 빙긋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당신 같은 남자를 좋아하지요. 손수청이 다가와 서문치설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여자들은 사냥과 비슷해서 남자가 강하게 끌고 가야 하는 거예요. 만일 당신에게 사냥을 끌고 갈 용기가 없다면 그저 그 앞에서 사냥이 이리저리 뛰어나다니는 것을 보고 있어야만 할 뿐 영원히 그 값비싼 뿔은 얻지 못하지요. 서문치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뿔을 이미 내게 주었잖소? 손수청이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난 지금 뿔뿐 아니라 가죽이고 뼈고 전부 당신에게 드린 몸이지요. 그들은 서로 기대어 조용히 9월의 석양 아래에 서 있었다. 마치 옆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잊어버린 듯, 또 마치 이 세상 전체를 다 잊어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석양빛은 좋았으나 곧 황혼 무렵이 가까워오고 있었다. 그들은 계속 이렇게 기대어 오랫동안 있을 것만 같았다. 구양정은 멀리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들의 행동과 기쁨을 빌다가 갑자기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공포심이 엄습해 들어옴을 느꼈다. 이것은 그들이 지난 행복 때문에 드는 공포였다. 왜냐하면 그녀는 일찍부터 서문치설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고 또한 서문치설의 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검은 본래 평범한 사람이 다룰 수 없는 것이었다. 피와 살이 있고 감정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예리하면서 무정한 검법을 쓸 수가 없다. 그 검법은 거의 신에 가까운 것이었다. 서문치설은 원래 감정이 있고 피와 살이 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생명은 이미 그의 검에 바쳐져서 그와 그의 검은 이미 한 몸이 되어 거의 신의 경지에 가까워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평범한 한 사람으로 변하여 피와 살이 생기고 감정이 생겼으니 그가 아직도 그의 그 무정한 검법을 쓸 수 있을까? 과연 그는 엽고성을 물리칠 수 있을까? 구양정은 내심 걱정이 되었다. 석양은 서럽도록 좋았으나 서쪽으로 점점 기울어져 갔고 달이 차올랐다. 오늘 밤의 달은 분명한 사람의 피로 선명하게 물들 것이었다. 그 피는 과연 누구의 피가 될 것인가?